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들 다 잘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격리를 갔다가 한 지가 벌써 92년도,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아기 키우는 동안에 한 3, 4년 정도는 제가 지금 공배 기간이 조금 있는데 빼고는 제가 워낙 복이 없다 보니까 일복이 워낙 많아서 계속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주를 받아본 거는 2년 전에 처음 받아봤어요. 네, 처음 이제 도전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이 이제 근무하셨던 소장님께서 이렇게 입주단지를 가신다고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제가 입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입주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뭐 선투입하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맨땅에 헤딩하듯이 갔다가 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 지나니까 하나 들어오고 하루 지나니까 하나 들어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컴퓨터 업무 자체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뭐 아날로그적으로 입주 카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게 제일 먼저 갔다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주를 받으면서는 가장 많이들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입주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쓰레기 청시 정리래요. 정말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주 쓰레기 때문에 관리소장님 이하 나머지 직원들이 사무실에 계시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 업무는 제가 전부 다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그분들이 밖에서 쓰레기 정리라던가 단지 현황적인 단지를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저는 입주 관리만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들 협력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입주 당시에 야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업무 시간에 제 일을 모두 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 갔다가 카페에 올라오시는 글들 보시면은 야근했다 그러시고 많이 힘드시다 그러시고 저 열혈 수석님 글 읽어봤거든요. 나 그렇게 일하라고 해서 일 못해요. 정말 그렇게 갔다가 힘들게 일하라고 그러면 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보면은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갔다가 지금까지 입주 다 받으시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입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라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많이 알지 못해요. 자, 우선은 사전 투입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갖다가 제가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저희 관리비 예치금하고 전산상의 관리비 예치금이 맞는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입주 전에 먼저 저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입주가 투입이 되면 바로 수납 처리하면서 세대의 선수관리비를 수납 처리를 바로바로 하시면서 갖다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갖다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산 아이디를 갖다가 생성을 해주시는데 격리 혼자만 알고 있으면 모든 일이 갖다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전혀 못하십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 열람용으로 갖다가 아이디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과장님 이하 나머지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검침 업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과 모든 걸 열람할 수 있는 열람용 아이디를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총괄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거는 전체 업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디를 각각 다 부여를 해주세요. 입주 때는 이 아이디 드려도 아무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저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발생을 확인을 하는데 전산상에 전산업체에다 입주 안내문을 드리면 안내문에 있는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전산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계산한 금액하고 전산상에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수납 처리할 때 금액이 착오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입주와 동시에 우리는 이제 업무 시작해야 되잖아. 회계 업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 과목 국토부 47개 항목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요거 준비하셨으면 이제 제가 아날로그로 갖다 준비했다는 그 업무입니다. 뭐 문서 접수대자 수시로 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도 옵니다. 이런 것들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갔다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또 처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넘버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주자 카드 같은 경우는 동별, 호별로 견출지 작업을 미리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자 카드가 들어올 때 각 동호를 찾아가지고 꽂아넣어 주시는 것만 해도 정리가 금방 됩니다. 이 정리를 안 해주시고 나중에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정리가 전혀 안 되세요. 잃어버리는 서류도 많고요. 이 서류는 입주 때는 그날 일을 하셔야지 좀 밀어뒀다 일하겠다 그러면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인계해 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입주 현황판이라고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이제 단지 현황. 단지 현황은 뭐 관리 규약에 보면 단지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관리기구 조직부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라는 거를 갖다가 판넬로 제작을 해서 관리실 한 편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 입주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제대로 됐는지, 입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입주자들도 많이 와서 확인을 하세요. 왜냐면은 애기 있는 입주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막 쿵쿵 뛰는데 윗집에서 언제 이사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확인하고 가세요. 하다못해가지고 물어보세요. 혹시 아랫집에 며칠 날 이사해요? 이러고. 걱정이 많이 되시죠. 아랫집에서 갖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배려해주지 않으시면 윗집에 애기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통제한다는 애기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생기긴 해요. 다음번에는 이제 인사 관련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 관련 준비를 해주실 때 이제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취업규칙 동의서는 만약에 위탁관리 회사라 그러면 위탁관리 본사에 있는 취업규칙을 다운받아가지고 전 직원한테 받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취업규칙이 갖다가 생성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사 직원으로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사 취업규칙 동의를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력서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인사서류들을 전부 다 받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력서를 소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때는 받아서 별도로 보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전 투입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급여표를 위탁본사에서 갖다 주십니다. 그 급여를 갖다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근로계약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감단직 직원들 최저임금이 갖다가 적용이 되느냐 미달되지 않느냐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야간 근로수당, 기본급 딱 정해가지고 최저임금에 딱 맞게끔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통틀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사분들 240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240에 맞춰가지고 전 휴게 시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휴게 시간에 맞게끔 기본급도 만들어야 되고 야간 수당도 나눠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안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게끔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 요거 저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근로자 신원보증보험은 가입 즉시 입사 즉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 신원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적으로 단체 가입을 합니다. 단체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굳이 개인별로 갖다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소장님, 주택관리사 공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별도예요. 그리고 출근부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출근부도 이제 내가 출근을 언제부터 했다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전 투입하잖아요. 사전 투입 기간에 급여를 주는 곳 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직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입주 지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아파트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출근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약간씩
틀리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 투입 기간에 만약에 이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체 휴일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근무일 이전에서도 저희는 출근부를 작성을 했어요. 출퇴근이 갔다가 언제 하고 언제 나갔다라는 걸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야지만 대체 휴일을 갖다가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초과 근무 신청서라고 있어요. 요거는 임의 신청서예요. 그냥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만드시면 되는데 입주가 시작되면은 토요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셔야 돼요. 일요일이라 그러고 토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입주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관리비도 확인해야 되고 키불출도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초과 근무 신청서는 이제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 하거나 요랬을 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 작성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급여 계산 때 반영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하세요. 그 다음 명찰 지급을 해주십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직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명찰을 폐용해서 다니면 아 우리 아파트 직원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명찰 폐용하고 저 관리소 직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도 지급해 주십니다. 피복도 사전 투입 이전에 피복을 미리 갖다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우리 아파트 직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컴퓨터 핸드폰을 소리로 해놔가지고 제 거 울리는가 싶어서 잠깐만요. 다음 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대 보험 가입하고 감단 신고를 하셔야 돼요. 감단 신고는 정말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감시적 단속도 근로자들을 감단 신고를 고용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요. 8시간 이상 근로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주셔야 되고요. 휴일에 근무한 휴일 근로수당 주셔야 되고요. 모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감단 신고를 한다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단 신고는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 4대 보험 가입을 하는데 4대 보험 가입 신청을 할 때는 사업장 성립 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뒷면에 직원들 전체 4대 보험 취득신고서도 같이 작성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부양자 신청도 같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부양자 등록도 주민등록등본 받으셨으니까 어느 분 갖다 올리실 건지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 감시적 단속적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승인 반려가 된 경우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려된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승인이 반려된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감시적 단속적 신고서 이제 구비 서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적 양식이니까 그냥 양식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요것들 같은 경우는 첨부 서류로 첨부를 해주셔야지만 승인할 때 이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승인 인가를 해주십니다. 우선은 감시 단속적 근로동의서, 이 근로동의서 안에는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근로 형태인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고, 휴무일은 언제고, 근로 내용에 대한 동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로자 동의 사인이 들어가면 돼요. 이런 임의적인 갖다가 양식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요거 맞는 거 각 근로자들마다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사인을 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감시 근로적 단속적 근로자의 이제 근로계약서를 첨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근로계약서 직원들한테 전부 다 받았잖아요, 사전에. 그거 받은 거 복사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휴게장소 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휴게장소 사진은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 요건이 원래 16년 3월 8일 날 이제 이제 요 부분이 확정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감시적 업무는 굉장히 쉬워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면 되고요. 24시간 근로한다면 다음날 휴무되면 인가해줘요.
근데 우리가 단속적 업무잖아요. 기저실 직원들 단속적 업무를 갖다 단속적 업무를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 반 정도 이하인 8시간 이내인 경우.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 한참 고민했어요. 교육도 받았는데 갖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많이 읽어보니까 그나마 조금 개념이 정립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번이 똑같아요. 24시간 근무시, 다음날 24시간 휴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걸 알기 위해서 보니까 휴게시간 없이 총 24시간 근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보면은 총 대기시간이 16시간이다. 16시간 중에 반인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면은 자기네들이 인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요 밑에 보시면 반려된 사례가 나와요. 반려된 사례를 보시면 뭐라고 적었냐면 휴게시간 10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1일 근무 다음날 24시간 휴무 기정기사로 일하면서 맨 밑에 보면 실근로시간은 대기시간 절반 이하인 8시간 이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반려를 했어요. 왜 반려를 했냐? 노동부에서는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 있잖아요. 이 휴게시간 10시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무시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실근로시간 대 대기시간만 따져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근로감독관이 실근로시간을 6시간이다 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을 했어. 그러면요. 보세요. 대기시간이 7시간밖에 안 나. 그쵸? 7시간인가? 8시간이죠? 예.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14시간 중에서 6시간이 실근로시간이니까 대기시간이 8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가 못하잖아요. 대기시간 8시간 중에 반은 4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실근로시간이 6시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반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꼼수씩 뿌리자. 우리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자. 어떻게? 실근로시간하고 대기시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데 우리 대기시간이 10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 이러면은 10시간의 반인 5시간 미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승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갖다 해주시는데 요 업무 시간을 요 동의서 안에 있잖아요. 요 부분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예, 말도 없고 전화도 없이 승인해줍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가 승인 신청서예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들어가면은 예, 별지 서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작성하시고 근로자 동의서 작성하셔가지고 각 개인마다 동의서 전부 다 받으시고 근로계약서 뒤에 첨부하시고 난 후에 자, 휴게실 사진까지 전부 다 싹 찍어가지고 갖다가 노동부에 넣으면은 며칠 후에 이렇게 인가 승인서가 옵니다. 이 승인서가 오면은 액자에다가 A4 액자에다가 저희가 지금 이걸 담아가지고 예, 걸어두시면 되세요. 저희 승인 인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번에 이제 우리 격리 업무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 나와요. 관리비 예치금 납부 여부 확인해야 돼요.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입주 받을 때 맨 처음 입주 받을 때 관리비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갖다 입주 후에 받아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받을 수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나갈 때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예, 마음이 좀 틀려져요. 아 제가 급하니까 우선 먼저 들어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낼게요. 나중에 안 내세요. 내라고 저희가 얼마나 독촉을 해야지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입주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문 입구에서 차단을 시켰어요.
정문입구에서 차들이 갔다가 이삿짐 차들이 몇 대씩 갔다가 전부 다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신에 이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완료가 돼버려요. 선수관리비뿐만 아니에요.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건설사하고도 분쟁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선수관리비나 이 잔금이 제대로 치러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일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수납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일반 수납하고 똑같아요. 선수관리비 수납도. 여기 보시면 수납 처리 가시면은 요 구분에서 조금 틀려요. 저희는 관리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요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별도 관리비 예치금 해가지고 단추가 하나가 더 떠요.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거기서 관리비 예치금으로 놓고 동호수 하시고 똑같이 수납하시면 됩니다. 동호수 누르고 엔터 누르면 그에 해당되는 선수 예치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엔터 치시면 수납 처리 다 끝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업체에서 이 선수관리비 확인증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다 전산 연속용지로 갖다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줘요. 한 300세대 정도 되면은 갖다가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세대 넘어가고 2000세대 되시면 어떻게 전부 다 관리하실 거예요? 다 못 찾아요. 그거 찾느라고 갖다가 일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시면 수납조에 가가지고 선수관리비 확인증을 갖다가 차라리 갖다가 프린터를 해서 다 드렸어요. 그게 가장 업무가 효율적이고 좀 빠르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꼼수를 좀 많이 부리고 제가 좀 그런 게 업무 하는데 좀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좀 빠를까,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정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꼼수를 좀 잘 부립니다. 그래서 수납조에 가시면 지금도 보시면은 갖다 선수관리비 확인증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서 선수관리비가 전부 다 수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 화면만 하시면 금방 갖다가 그 양식도 갖다 프린트가 가능하세요. 별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갖다 바꿔주시고요. 수납일자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일자보다 조금 앞으로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입주 지정일이 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수관리비를 7일날, 8일날 납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7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로 갖다가 날짜는 길게 해줍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고지 연월 출혈이라고 여기까지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옆에 부분 납부 확인증이라고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동호수 하나만 나올 수 있게끔 얘가 창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해당 동호수를 치시면은 그 동호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인쇄 눌러주시면은 이런 출력 화면이 나와요. 선수관리비 확인증에 갖다가 전산상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확인서만 갖다가 항상 뽑아가지고 관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끝나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갖다 우리 매도해야 되는데 선수관리비 확인증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산상에 수납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하세요. 이렇게 갖다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수납 확인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가 완료됐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도 갖다 그냥 키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를 해주셔야 돼요. 건설사, 관리사무소, 경비실 서로 연락하고 연계하고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어떤 거 하나 누락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관리비 확인서를 해서 입주지원센터에다 보내주면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요거 확인하고 자기네들 잔금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키를 내줍니다. 키를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키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미납되는 일이 저희 없겠죠. 근데 요 일은 경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 시키시게 되면 나중에는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 이렇게 수납처를 잘못만 해도 미납된 세대가 수납된 세대로 갖다 변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께서 직접 갖다 확인하시고 직접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입주 확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주가 완료가 되거나 입주 예정이 나오면은 저희가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 예약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전부 다 했었어요. 건설사에서 입주 예약도 받고
그쪽에서 갔다가 입주 예약 전부 다 받은 걸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LH 단지 가시면은 조금 힘드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주 예약을 관리사무소에서 받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예약 받아야지, 선수관리비 확인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입주 예약 자체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3일날 오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아니 나 이제 5일날 다시 갈래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며칠날 가겠다고 해서 꼭 그날 안 가요. 저 그날 그 시간 아니면 꼭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꼭 예약 잡혀 있으면 설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거 관리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해주니까 그거는 조금 낫고요. 자, 저희가 입주 있잖아요. 예정 날짜를 갖다가 예정 명단을 매일 보내와요. 매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일 보내오면은 요 부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파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갔다가 몇 시에 입주를 할 건지, 입주 예정 시간하고 키불출 날짜, 선수관리비 납부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경비실에다가 드렸어요. 경비실에서도 요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불출에 체크가 안 되어 있게 갔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입주지원센터를 보내시거나, 그게 아니면 입주민들이 주택인도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주택인도증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잔금을 납부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부 다 됐구나. 근데 주택인도증을 가져왔는데 선수관리비가 비었네? 이런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주십니다. 이 집이 선수관리비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보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 사람이 선수관리비 납부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체시켜가지고 납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확인증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잔금을 갖다가 안 받고 들여보는 일도, 선수관리비도 받지 않고 들여보는 일도 없어요. 이게 조금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경비 아저씨께서 해주신 거예요.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요게 입주가 완료가 됐다, 뭐 사다리 차로 들어왔다, 승강기로 이용을 했다,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끝났다라는 것 갖다가 비굴 안에다가 다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요 면만 만들어서 입주지원센터에 입주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도 갖다가 입주 예약 현황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입주자 확실, 제가 주택인도증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택인도증서는 잔금을 다 치르셔야지만 건설회사에서 입주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설회사 보관용이고요. 하나는 관리주체 보관용.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입주자 보관용이에요. 이 입주자 보관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잔금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수증을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키불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키불출을 받기 위해서 선수관리비 확인증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주택인도증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K아파트에 저희가 공개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세요. 예, K아파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자 때문이래요. 네. 요거는 이제 입주자 카드나 관리계약 동의서, 관리계약서인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네. 관리규약 동의서는 최초의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주체에서 규약기를 만들어주세요. 그 만든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자 카드 받으면서 관리규약 동의서도 같이 받아요. 그냥 간단 내용이에요. 나는 관리규약을 확인했으며 승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갖다가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관리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계약서는 입주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일이 갖다가 나 당신 위탁회사와 계약할 거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회사하고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위탁관리 하기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입주민들은 암묵적 동의자예요, 그냥. 근데 암묵적 동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문서화 해놓는 것이 가장 분쟁의 소지는 없다라고 해서 관리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사인을 같이 받아놓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입주 현황판 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노란색으로 갖다가 줄줄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업무하는데 그닥 그런 머리인데 이 머리는 없었나 봐요.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저희가 뭔지도 몰랐어요. 소장님이 맨 처음에 가지고 오셨는데 현황판이 전부 다 갖다가 알록달록 해요 다들. 근데 그 알록달록이 왜 알록달록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둘이 셋이서 앉아가지고 고민하던 그때 그냥 입주 날짜를 적죠 라고 해서 스티커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날짜별로 다 적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입주할 때마다. 제가 조금 알았으면은 이 짓 안 했어요. 그냥 색깔별로 선수관리비 내는 세대를 빨간색으로 다 찍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키불출 완료된 세대들 파란색으로 갖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입주 완료된 세대들 노란색으로 스티커 붙여놓고 저 이 짓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서 다 적어가지고 일일이 다 붙였어요. 이게 맨 처음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 완료를 표시를 해줬어요. 이 입주 완료가 된 걸 보시고 애기 엄마들 그랬잖아요. 아 우리 아래집 아이고 며칠 날 이사 왔네. 큰일 났다. 얘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층간소음 한다 그래가지고 다들 보면은 매트 다 두껍게 깔아요. 그래도 갖다가 애들 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층간소음이잖아요. 그거 배려 못하시는 분들 많을 때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랫집들이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저도 아랫집에 살아봐서 알지만 힘들긴 힘들어요. 네. 자 이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다가 제가 주택인도증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택인도증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제 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관리소장님 배치 신고가 완료가 돼야지만 가능해요. 관리소장님 배치 신고는 쉬워요. 주택관리사 협회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갔다가 다 가입하시고 서류 갖다 집어넣으시고 하시면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편리해졌죠. 자, 관리소장 배치 신고가 완료가 되시면 요 완료하실 때 배치 신고하실 때 주택관리사 그 공제 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완료하시고 나면 이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에 가입을 하는데 제가 요 창이 옛날 창이에요. 지금 제가 다운로드를 안 받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로그인 바로 옆에 보시면은 단지 가입, 가입 신청서 수정 요렇게 있어요. 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자, 단지 가입 들어가면은 이게 길어요. 이렇게 한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은 이 부분 빨간색 별표된 부분은 다 작성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신청서 출력,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 활용서 무슨 출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출력을 하셔서 다시 관이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출력해서 관이를 찍어야 되는 이유가 요거 바로 밑에 보면 나오시는데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신청서 스캔 파일도 넣어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요거 스캔 파일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관인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다 넣어주셔야지만 단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보면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나와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관리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고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이에요. 소장님 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고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첨부 서류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출력했던 거 스캔 파일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시고요. 5번째 보면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증명서 또는 변경 신고 증명서 사본환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배치 신고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배치 신고서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용검사 확인증,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 민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갔다가
그냥 무료로 갖다가 다운이 되세요. 요거 발급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고 단지 가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K아파트에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가입 완료했다고 전화하시게 되면 그쪽에서도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지 아이디를 부여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주택인도증을 갖다 넣는 이유가 뭐냐? 하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자라는 게 예전에는 보면은요.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요즘에 1년차 하자 없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 2016년 8월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2년차 하자부터 있어요. 그래서 각종 소모품 그리고 만다면 뭐 가구, 가전제품 전부 2년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해가지고 우리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1년차 하자라서 안 돼요 하잖아요. 요즘에 2년까지 봐줍니다. 하다못해 해가지고 우리 화장실에 보면은 선반이 갖다 떨어졌어요. 선반 AS 신청하세요 합니다. 2년까지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 갖다 넣는 이유가 요 때문이에요.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인도인,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확인서, 공급 확인서 있잖아요. 그거 받았던 열세 지급 날짜, 그 날짜 이후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 검사일부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인도 증서는 30일 이내에 K 아파트에다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요거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한 달 이내에 하시면 되세요. 네. K 아파트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택 인도일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등록하는 방법은 위에 쭉 보시면은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라고 있어요.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 가시면 아래쪽에 주택인도일 등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주택인도증을 갖다가 전부 스캔 다 뜨셔야 되는데 PPT로 갖다가 뜨시게 되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진 파일로 갖다가 하시면 돼요. 스캔 뜨실 때 사진 파일로 스캔을 뜨시면은 이쪽으로 바로 넣으실 수 있는데요. 제일 넣는 방법은 이제 동호수를 갖다가 해당 동호수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해당 동호수 찾으셨으면은 그 동호가 저희가 주택인도증이 나오면은 갖다가 뭐 6동 101호, 5동 201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호수 일일이 찾아가지고 주택 그 인도 날짜를 다 적어주셔야 돼요. 연도, 월, 일까지 다 적어주시고 난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그 해당 주택인도증 사진으로 갖다가 하셨던 거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파일 업로드하면 완료가 돼요. 요걸로 갖다가 한 세대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돼요. 1000세대면 1000세대 일일이 다 찾아서 다 하셔야 됩니다. 2000세대 죽습니다. 자, 요거 해주시는데 일일이 갖다가 이거 전체 갖다 검색하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갖다 전체 검색하세요. 대신에 다음번 할 때부터는 주택인도일 미등록이라고 있어요. 요 미등록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안 한 것만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럼 조금 수월해요. 뒤로 갈수록 더 수월해요. 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600세대밖에 안 돼서. 네? 이거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를 갖다 한 사람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로그인이 가능하면 가능해요. 네. 여러 명이서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루에 들어오는 게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입주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입주할 수 있는 있잖아요. 세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10세대 못 들어와요. 네. 하루에 10세대 못 들어오는 이유가 각 단지별로 갖다 라인별로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시게 되면 일은 큰일은 아니에요. 몰아서 하시려고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 다음엔 이제 부가관리. 너무 끝났다.
부가 관리할 때 저희가 관리비 예치금 누누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관리비 예치금을 맨 처음에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들어오는 대로 관리비 예치금 잡겠다 아닙니다. 위수 관리비 예치금으로 전액을 잡아주세요. 전액 잡아주고 난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은 비유동부채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본항공 아닙니다. 네, 자,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이 되면요, 재예금, 미수관리비 예치금 해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삭제해주고 대체해줘서 제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입주아파트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수도요금 세대분할이에요. 이 수도요금 세대분할 제대로 안 하시게 되면 수도요금 폭탄 맞습니다. 이 수도사업소에서는요, 지금 현재 맨 처음 같은 건 한 세대로 보세요. 두 세대도 아니고 내가 600세대니까 얘네들도 600세대로 알아봐 주겠지? 전혀 아니에요. 얘네들 맨 처음에 갖다 계산할 때는 한 세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주를 100세대가 했어요. 그럼 100세대가 쓴 건데 우리는 한 세대분을 물어요. 100세대가 만약에 100톤을 썼다. 100톤을 한 세대를 보고 난 다음에 갖다가 누진대를 매겨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신청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수도사업소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분할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전화를 먼저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월 말일날 보내달래요. 아싸, 잘됐다. 말일이란다. 왜 말일이 전 좋아하냐. 끝까지 입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갔다가 그 사람들을 쭈르륵 해가지고 갔다가 분할 신청하려고요. 이 분할 신청할 때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아파트는. 그 이유는 뒤에 제가 계산하면서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시면요, 수도요금 계산을 할 때 보면은 평균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균 사용량을 구하는 수가 저희가 메인 검침하죠. 메인 검침 1000세대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0kg 썼는데 1000세대가 썼어요. 그럼 10톤이죠. 그러면 평균 사용량 10톤에 대한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곱하기 1000세대에서 나와요. 하지만 여기가 총 세대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여기 톤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20톤, 30톤 올라갈 때마다 누진요금 있는 거 아시잖아요. 누진요금이 크면 클수록 세대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세대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이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입주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 입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아껴 쓰라고 해야겠죠. 자, 우선 요걸 신청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공문화 했습니다. 니들이 갖다가 받았니 못 받았니 하지 마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줬는데요. 세대 분할할 때 몇 세대다, 몇 월 며칠 날 현재,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명단도 요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언제 들어왔는지 보고 싶은 거죠. 니들 갖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 이제 분할 세대 세부 명세 해가지고 저는 입주 날짜를 적어줬어요. 키 붙일 날짜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신규만 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세대수를 점점점 늘려가서 우리 아파트 세대수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나중에는 세대수가 이제 딱 맞아졌어요. 그러면은 안 보내도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이거를 매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주자들도 손해를 덜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도요금 계산법이에요. 수도요금 계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 수도요금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수도요금 구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구간별 그냥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요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무리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무리용 부담금도 발생이 되는 시도가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한강 상수원 거기를 갖다 물을 쓰는 각 시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요거는 각 지역마다 금액도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170원인데 예전에 저 부천 다닐 때 18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이 무리용 부담금은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하고 그 상수원하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하신 후에
네, 내가 한번 계산해보겠다 그러면은 그거 확인하신 후에 같은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리비 수도요금 고지서 오면은 뒷면 딱 펼쳐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도요금 조경표가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조그만 거 안에 보면은 수도요금 조경표도 있고 조그만 글씨로 우리 여기 수도계 무리용 부담금은 얼마입니다. 톤당 얼마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거 수도요금 계산하는 건 거의 다 똑같으세요. 무리용 부담금만 빼고는. 자, 총 메인 검침을 하고 나면은요. 총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 사용량이 나옵니다. 요거를 수도 조경표를 보고 그 톤수에 맞는 상수도 요금 구하고요. 그 상수도 요금이 구해졌으면 총 세대수를 곱하면은 상수도 요금 고지 예상 금액이 나와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적 없어요. 네, 수도요금 고지서 나오는 금액하고 항상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수도요금 고지서에 고지 금액이 갖다 적게 나오면 빨리 안 나온다. 그럼 저 이 방법으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먼저 결산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정말 맞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가 밑에 계산 예시도 갖다 적어놨어요. 요걸 한번 갖다 따라서 해보시게 되면은 한 2번, 3번 정도만 하시면 우리 아파트 수도요금 계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 능력 대단한 경리가 되시는 거죠.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우리 경리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산수만 잘하면 돼요. 네. 산수는 우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주택 인도증이랑 같이 오는 게 시설물 인수 확인서라는 게 와요. 이거는 필히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 분리부가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사 얼마 썼는지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입주자가 얼마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요걸 받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건설사마다 약간 양식이 다 틀려요. 제가 가진 거는 요 밑에 부분에 자기네들이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줬더라고요. 요 부분은 이게 맞다라고 확인을 한 입주민 사인이 밑에 들어갑니다. 예, 나 계량기 확인했어. 이 이후에 갔다가 발생되는 거 내가 물 거야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 전기가 요만큼 이게 계량기 숫자예요. 계량기 숫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리부과를 해주시는데 분리부과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우선은 전기 분리부과를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전기가 누진 요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분리부과를 먼저 할 거예요. 전기 같은 경우는 우선은 데이터 업로드 요거는 알고 계시면 가장 좋은 거세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갖다 원격 검침하시잖아요. 원격 검침하시면은 검침 일일이 입력 여기다가 안 해요. 데이터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파일 다 불러와 가지고 그대로 저장시킵니다.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진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분리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로 안 갑니다. 대신에 분리검침, 전기 분리검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나눠서 갖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입력하는 방법은 엑셀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엑셀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엑셀 맨 위에 보면 A, B, C, D, E, D 다 나오잖아요. A열에다가 동 넣으시고 B열에다가 호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적힌 거 있잖아요. 요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C열에다가는 입주자 전월을 넣어주시고 뭐 D열에다가는 입주자 당월 넣고 이런 식으로 H에는 사업소 전월, 뭐 I에는 사업소 당월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파일 찾기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 계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하는데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전기요금 제대로 계산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요금 계산은 입주자 계산부터 합니다. 사업소 요금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요금 계산부터 하는 거는 입주자가 2kg 쓸 수도 있는 거고 100kg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단가를 먼저 넣어주기 위해서 입주자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입주자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요. 여 위에 보시면은 입주 분리라고 있어요. 네. 여기. 네, 찾으셨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입주 분리라고 있어요.
저번에 아까 요금 계산할 때는 입주자용만 했잖아요. 네, 입주자용은 요금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 분할 때는 여기 입주 분리로 들어가셔서 요금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총 300kg를 썼어요. 입주자가 100kg를 썼습니다. 그럼 100kg에 대한 입주자 요금을 빼고 300kg의 금액에서 100kg에 대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사업소로 가는 거예요. 200kg 단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300kg 저희가 세대에 발생을 했으면 300kg를 관리소에서는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는 100kg밖에 안 썼어요. 그럼 100kg에 대한 것만 입주자가 묻습니다. 나머지 누진 요금에 대한 거는 사업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수도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나 난방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거의 20톤을 넘지를 않아요. 수도요금 단가 같은 경우는 거의 10톤에서 20톤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분리부과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톤수대로 그냥 갖다 부과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소분이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사업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월패드라고 그러죠. 디지털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아도 돌아가는 전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들어가면서 센서등 켜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월패드라고 해서 맨날 켜져 있는데 그거는 갖다가 안 키면은 인터폰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인종도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기를 계속 먹어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이라도 전기는 계속 돌아가요. 네,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할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비용 명세서 금액하고 우리 관리비 부과 내역서 금액하고 내가 부과 합계표 금액하고 다 맞으면 관리비를 제대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요 분리부과 할 때는 사업소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주자분하고 요 부분을 갖다가 나눠주셔야 돼요. 이 금액이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요 당월 발생 금액을 체크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번에 가시면 그 금액이 요 밑에 요 금액으로 와야 됩니다. 저희 관리비 부과금액, 제가 여기를 잘라서 나가지고 요 밑에가 있어요. 보시면은 입주자분 해서 입주자분이 이 금액, 시행사분 해서 시행사분이 요 금액,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관리비 분리부과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제 분리부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관리비 저기 보시면요, 부가 처리 들어가시잖아요. 부가 처리에서 분리부가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 분리부가 처리에서 일반 관리비나 모든 공용 관리비는 여기에서 갖다가 처리를 하세요. 우리가 관리비가 대부분 갖다가 부과하다 보면 1일부터 말일까지 나가잖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나가는 그 관리비 중에서 입주자가 며칠간, 그 다음에 사업소가 며칠, 이런 식으로 갖다 표시가 되는 게 분리부과예요. 이거는 날짜로만 계산을 해요. 그렇게 되면 총 만약에 1,000원 나왔는데 저쪽에 저렇게 사업소분이 갖다 20일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분이 10일이고 그러다 보면 10일치는 입주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소분이 20일이니까 20일치가 계산돼가지고 사업소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소분만 21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7월달 거라서 그래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일 날 입주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발생일도 21일이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입주 세대 같은 경우는 21일 전체가 사업소분으로 갖다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분리부가 수신이라는 걸 맨 처음에 하십니다. 분리부가 수신을 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관리일수 요거, 관리일수라는 거는 공용관리비, 전기나 나머지 이제 날짜가 틀려지는 것들 빼고 나머지 1일부터 말일까지 전부 다 발생되는 것들은 관리일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부분을 날짜만 안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안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 확인이 제대로 됐으면
여기 보시면은 분리부가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분리부가 작업을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계산 다 됩니다. 그냥. 이제 계산된 걸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 부가조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부가가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분리부가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하다가 좀 있으니까 어라? 빠진 세대가 있네? 요거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들어가서 분리부가 수신 다시 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수정했다 그래가지고. 입주세대 빠져가지고 입주세대 다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신 누르시면 안 돼요. 수신 누르지 마시고 그 세대 찾아 들어가서 날짜를 저기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리부가 작업은 한 달에 한 번만 수신하는 겁니다. 두 번 수신하게 되면 얘가 오류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류 발생이 되면 관리비가 잘못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수신을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요 밑에 동호수 찾아서 그냥 수기로 갖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미 수정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분리부가가 완료가 됐어요. 작업 누르고 저장 누르고 그럼 이제 분리부가 처리 다 끝났네요. 이제 우리 관리비 다 끝났습니다. 자, 관리비 끝났으니까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입주자, 사업소 해가지고 저희 부가금액이 다 나왔어요. 요 금액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우리 관리비 부가 총괄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시죠? 제가 지금 이걸 갖다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부가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분리부가만 해가지고 관리비 조회한 후에 거기 나온 자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준다. 입력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엑셀 설식에서 제대로 발생 금액이 발생이 됐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비용 명세서상에 저희가 당월 비용 그리고 이 관리비 부가 총발표상의 총 금액 그리고 저희가 관리비 부가 조회 갔을 때 그 부과된 금액하고 맞는지만 확인하시면은 이제 관리비는 전부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관리비 부가 다 끝나셨어요. 분리부가가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관리비 부가가 다 끝나신 거고요. 보시면은 가장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별도 금액. 요 별도 금액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뭐 더 들어온 세대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집안이 갖다가 중간에 빠지는 세대들도 있어요. 그럴 땐 중간관리비도 정산하거든요. 이 중간관리비 정산했던 거 전부 다 별도 금액에서 다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은 우리 관리비 부과랑 어려운 되게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나 있는 거 분리부가 작업만 한 번 더 해준다. 그거 외에는 틀려진 게 전혀 없어요. 자, 일반 관리비 부과는 분리부과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입주 아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중간관리비예요. 아니 관리비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나갔는데 한 달 중에서도 갖다가 7일밖에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비 부과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한 달밖에 안 나갔는데 3개월 평균 할 수 없잖아요. 관리비가 3개월 평균 돼 있다고. 네, 3개월 평균에 갔다가 3% 했더니 2세대는 갔다가 빈집이 3개월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부과해요? 부과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총부가분이라고 있어요. 네, 총부가분은 내가 매달 나갔던 저희가 공용 부분의 총액 있죠. 총액에 대해서만 여기가 부가분이 체크가 돼주는 거예요. 내가 일반 관리비가 만약에 1,000원이 나왔는데 사업소 얼마, 뭐 세대 얼마 나갔던 거 그걸 생각 안 해요. 얘는 한 세대당 1,000원 나갔구나 라고만 인식을 해주는 게 총부가분이에요. 그래서 총부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3개월 평균 안 되시면 전월 기준 하세요. 예, 전월 기준 하시고 5% 하시고 중간관리비 정산하시게 되면은 예, 깔끔하게 중간관리비 정산이 됩니다. 가장 많이 갖다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이더라고요. 입주 아파트인데 중간관리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중간관리비 계산해달래요. 근데 전월 3개월에 갖다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한 세대 했더니 관리비 부과는 3개월이 됐어요. 근데 그 세대는 3개월 동안 빈집이라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비 나간 적이 없대요.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요 부분을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가장 쉽죠. 근데 요거를 잘 모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관리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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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 처음 최초 있죠?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키불출은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입주를 늦게 했을 때 분리부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키불출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입주 처리하실 때요. 입주자 등록할 때 입주일 등록하시잖아요. 그때는 키불출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만 관리비가 키불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요. 그래도 저희 이제 입주자 카드 입주 등록에 들어가시면 메모란이 있어요. 메모란에다가 이 집이 몇 월 며칠 날 입주했다라고 그냥 메모만 해놓으셔도 되세요. 관리비는 키불출 받는 그날부터 갖다 관리비 부과가 갔다가 본인 부담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저 다른 건 더 없으세요? 민원 업무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간에 갖다가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디지털 아파트라고. 네, 보시면은요, 세대 들어가면 이제 옛날 집 살다가 신규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다 그래요. 이상해요. 우리 집에 전기는 다 들어오는데 등만 안 들어와. 캄캄해. 그렇게 켰는데 껐다 켰는데 그래도 불이 안 들어. 미치겠어. 이거 이상해요. 이거 좀 더 고장인가 봐. 하자 처리했는데 하자에서 뭐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현관 입구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요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일괄 소등하고 가스 차단 밸브가 저게 등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소등 등을 갖다 누르시면은 알아서 불이 타다닥 켜져요. 나가실 때 편하시죠? 그거만 딱 누르시면은 갖다 어느 방에 불이 켜져 있든 간에 불이 다 꺼지니까. 문제는 들어올 때 본인이 껐는지도 몰라요. 네. 본인이 껐는지도 모르는 이유가 신발 신으면서 짚어요. 이러시면서 갖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갖다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러시는 데 많아요. 네. 보면은 아유 신발 신다가 짚었을 수도 있어요. 벽 짚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가스도 이렇게 나가시면서 밸브 차단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갔다가 특화되신 분들은 이런 일 전혀 없는데 꼭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네. 자, 보면은 난방 안 된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예. 작은 방만 난방이 안 된대요. 다른 데 다 되는데. 보면은요, 난방도 제어에 따라서 갖다가 다 되고 안 되고 해요. 그래서 거실에서 난방 제어를 갖다 보면은 작은 방 어프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실도 어프 해놓는 데도 있어요. 안방만 온 해놓는 데. 우리 집은 안방만 난방이 되고 나머지 난방 다 안 되어 나가보면은 다 어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안방만 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을 때 보면은요, 요 세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팅하는 방법을 말로 해도 갖다 못 알아시는 분,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세대에서 많이 올라가요, 저희가. 네. 저희 기사님들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간단 세팅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 세팅 해드리고 내려오는 경우도 참 많으세요. 비밀번호 있잖아요. 홈패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하고 갖다가 나는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비밀번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데 하다못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 환경을 설정을 할 때마다 비밀번호 누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화 오세요. 나는 설정한 적 없는데 비밀번호 자꾸 누르래. 이거 비밀번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0000 눌러주세요. 대부분 세팅이 04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입주 1년 이후에 갔던 내면에서도 그랬었고요. 지금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문의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설정을 할 때 세대의 홈패드에서 갖다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번호가 본인은 설정한 적 없는데 비밀번호 자꾸 누르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 잠깐 누르시는 거예요. 안 된대요. 설정을 한 적, 그러니까 그 이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만 주장창 누르시면서 갖다 이거 이상하다고 기계 오류났다고. 예, 그러신 분들 많으셨어요. 보면은 한쪽 부분만 전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예, 저희가 이따 보면 그래요. 거실은 전기 들어와요. 근데 주방 콘센트는 불이 들어오는데 저기가 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해요, 좀. 가보면은요, 요즘에는 무슨 절전 대기판이다, 절수 페달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수 페달 누르고 있다가
만약에 절수 페달을 온으로 해놨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물 못 써요, 싱크대. 예, 절수 페달이 온, 수동으로 갔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전기로 갖다 대는 거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는 그것도 예, 수동 자동으로 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한번 저희가 전기 검사한다고 정전이 된 적이 있거든요. 각 세대마다 전부 다 절수 페달들을 너무 잘 쓰고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 이거 단전 되고 난 다음부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수돗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수돗물이 왜 안 나와요? 전기만 단전했는데? 그래서 혹시 화장실도 안 나와요? 근데 화장실은 물이 나온대요. 근데 주방만 안 나온대요. 알고 보니까 절수 페달 때문에. 그 절수 페달을 자동으로 해놓는 바람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갖다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잠겨있는 상태로 아예 꺼져버린 거죠. 예, 이런 부분을 갖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놨다가 다음번에는 잘 안내를 하려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보면은 전기요금이요. 갑자기 많이 나왔던 세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없던 시스템이 하나 더 있거든요. 공기 환기 시스템이라고. 이 환기 시스템을 갖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맨 처음 입주하시면 이 환기 시스템이 아, 미세먼지도 걸러주는구나. 우리 공기를 갖다 환기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야, 이런 편리한 것도 다 있네. 그래서 열심히 켜놔요. 근데 이게 전기를 무지하게 잡아먹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 보면은 전에 없던 가전제품 가져와서 들여와가지고 썼는데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와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건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건조기 혹시 저번 아파트에 쓰셨어요? 안 썼대요. 여기 와서 쓴대요. 그런 집들도 많고요. 대부분 보면 전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전 아파트나 그전 살던 세대에서는 안 쓰던 전기를 들여왔다던가 환기 시스템을 쓴 경우에요. 이 환기 시스템 제가 웬만하면 갖다 좀 알아서 적절하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예,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겨울철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결론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새 아파트는 다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환기가 답이에요. 환기가 안 입어서는 갖다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겨울철에 환기하는 세대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환기를 아주 잘 시키는 세대들 같은 건 집안이 냉골이에요. 냉골인데 결론은 없어요. 네, 따뜻하게 사는 만큼 결론은 안고 사셔야 되더라고요. 자, 전등이 보면은요, 일정 시간에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 계속 한대요. 특히 안방. 안방등이 지 혼자서 꺼졌다가 일정 시간 되면 자기가 꺼진대요. 이상해. 우리 집에 귀신이 사나 봐요. 왜요? 가서 들여다보면은 요즘에는 안방등도요, 소등 시간도 설정을 하고 점등 시간도 설정을 해서 써요. 내가 등을 갖다 켜거나 끄지 않아도 알아서 꺼지고 알아서 꺼져요. 예, 이런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주를 했는데 전 입주자가 만약에 이런 걸 세팅을 해놓고 갔다 들어오시는 분들 깜짝 놀라세요. 네. 자, 변기 세정제 놓는 곳이 안 보여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물탱크 없는 변기 있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변기들이 보면 뒤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정제 거기다 놓고 파란 물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보니까 직수제. 네, 직수변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수변기는 벽면에 아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네, 파란 세정제 못 넣습니다. 네. 자, 계량기 확인하고 싶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우리 집 아파트 계량기 어디 붙어 있어요? 수도 계량기 어디 있어요? 전기 계량기 어디 있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집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하세요. 집에 보시면은 홈패드 내에 지층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있고요. 월별 데이터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요거 세대에서 갖다가 내가 한 달에 뭐 1일부터 말일까지 설정이 돼 있으면 내가 3일 정도 됐을 때 전기가 얼마 썼는지 갖다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분들 많아서 봤어요, 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달 썼는데 내가 400몇 킬로를 받는데 관리비 고지서 보니까 500kg대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월패드는 1일부터 말일까지만 통계를 내줍니다. 근데 관리비 부과 전기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중간이 끊어지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월별 통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부 쪽만 전기가 들어오는데
차단기 멀쩡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실하고 거실하고 주방 쪽에 보면 요즘엔 절전 대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쓰지 않을 때는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절전용 코드처럼 이렇게 똑딱 켜놓으면 갖다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터치만 하면은 이게 절전으로 갖다 전기가 안 들어왔다가 상시로 갖다 해놓으면 갖다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터치형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항상 터치가 문제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전기 안 들어오네?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이제 한번에 이제 민원은 대충 요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나 입주 아파트 가면서 이런 건 좀 이제 몰랐던 거다라는 것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입주를 하면서 했던 이제 입주 안내문들을 갖다가 해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강공서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가장 문제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갖다가 시끄럽기도 시끄럽지만 승강기도 많이 쓰고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조금 불편하시라도 양해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 좀 해달라는 안내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그 다음에 쓰레기. 입주 아파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는 아무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해도 안 되는 게 쓰레기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 찾아가지고 우리 기사님들 아주 그냥 CCTV 보는데 도사가 되셨어요, 이제. 네, CCTV로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잡아내셔가지고 호수별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거 쓰레기 갖다 처리하시라고 그러면 깜짝들 놀라세요. 네, 대부분이 보면은 차량 협조, 주차 협조. 아파트들이 갖다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많이 오르니까 세대수 비례해가지고 많이 졌다고들 하는데도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정 영위 상대라서 맨날 갔다가 힘듭니다. 요즘 차량 갖다가 한 대 이상 있는 집은 뭐 거의 대다수고요. 2대는 우습더라고요. 거의 2대가 기본이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갖다 안내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특히 코너 부분 갖다 차대는 사람들 가장 얌체적이죠. 예. 이거는 이제 공동 현관문을 갖다가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각 세대마다 다 안내를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홈패드 업체에다가 일부러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비밀번호 설정하면은 카드키 없이도 갖다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더라 해서 안내를 해준 부분이에요. 관리소에서 갖다가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안내해야 될 것도 많죠. 자, 이거는 저희가 RFID 음식물 종량제 이것도 시작을 해서 카드를 갖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오시라고 하는데 안 오시는 쌤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RFID 카드는 같은 경우는 아예 닫아놓으면은 불편하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요거 하실 때 음식물이 전혀 안 나오는 쌤들도 있긴 있어요. 다들 뭐하냐 그러면 갈아서 내다 버린대요. 네. 갈아서 내다 버려도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변기에다 버려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싱크대하고 생활하수에다가 막 버리게 되면은요 막혀요. 저희는 지하에서 갖다 뚫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 오물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 기사분들이 뚫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안내문 작성해서 제발 변기에다가 버리지 마시고 싱크대에다가 기름기 버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에서도 갖다 다들 가능하실 거예요. 다들 이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예,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기 기저귀도 변기에다 버려요. 예, 어느 날은 나는 이제 생리대도 나온 거 봤어. 자, 예. 이 아파트 서창동에선 겁나 많이 왔나 봐요. 있었나봐요. 남동구에서 2번이나 있었대요. 그게 우리 아파트야. 보시면은요, 고층에 자꾸 뭘 던져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안내를 그렇게 하는데도 갖다 계속 던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애기가 아파. 아픈 애기라서 어떻게 해요. 입주민들한테 그럴 때가 다녔을 때 좀 조심해서 다니라고. 오히려 갖다가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아픈 애기가 자꾸 그렇게 던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은 갖다가 많이 좀 하시는데 좀 양해 좀 해달라고. 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진짜.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